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이 그림과 요즘의 일러스트 작품처럼 보이는 이 그림들은 놀랍게도 16세기 르네상스 후기 즈음에 그려진 작품들이야.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피터 브리겔이지. 그는 세 점의 바벨탑을 그렸는데 그중 하나는 소실되었고 그레이트와 리틀이라고 구분되는 그림 두 점이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그레이트 바벨탑으로 거대한 원형 형태의 로마 콜로세움을 연상시키고 층층이 쌓아 올라가 하늘에 닿으려는 듯 구름도 보이지. 이 그림의 배경 내용은 이래. 이 바벨탑은 성경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노아의 홍수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때야. 그들은 시날 땅,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인간의 오만과 신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이런 말을 해.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자연석 대신 구운 벽돌을 이용해 대규모 구조물을 짓기 시작했고, 이것은 인간 문명이 발전했다는 뜻이자 신에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커졌다는 상징적인 말이야.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은 단순한 고층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는 곧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시도, 즉 교만의 표현인 거야. 인간이 거기에 다다르겠다는 건 자기 신격화나 다름없었던 거지. 또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는 위대한 문명을 이룩했고 우리 존재는 영원히 기억될 거야 라는 집단적 자아과시인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은 인간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 곳에 모여 하나의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싶어 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내려와서 그들이 세운 성과 탑을 보게 되고 이런 말을 해. 이들이 한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므로 그들이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했어.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고 건설을 중단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야. 왼쪽에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는데 왕처럼 보이는 사람과 수행자들의 모습이지. 왕은 느무롯으로 노아의 증손주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림 속에서는 그가 건축가와 함께 이 바벨탑의 건축에 대해 지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어. 인부들이 벽돌을 나르고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이 그림은 극도로 정교한 디테일과 건축적 사실성이 돋보이고 불가능한 건축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원근법과 구조적 비례를 일부러 어긋나게 그렸다고 해. 대담한 구도 때문에 브리겔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걸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탑은 완성을 앞두고 있는 듯 하지만 피터 브리겔은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오만과 욕망을 실현되지 않은 미완성된 탑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야. 피터 브리겔이 그린 이 바벨탑 그림은 기독교 이야기를 주제로 한 종교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브리겔이 종교화가라고 단정지어 분류할 수는 없어. 다음의 그림들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은 그가 확실히 장르화 화가임을 알 수 있거든. 이 그림은 농민의 결혼식 날의 피로연을 묘사한 장면인데 장르화란 종교적 신화적 주제가 아닌 일상적인 삶을 그린 작품들을 말하고 피터 브리겔은 이런 종류의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 그래서 그의 그림을 통해 당대의 문화나 일반인들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있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채로운 색과 인물들의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며 생동감이 넘치고 마치 미니어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 이 피로연의 장소는 헛간이야. 갈퀴가 달린 두 개의 곡식 뭉치로 농민의 삶을 볼 수 있고 앞에 두 남자가 나무판에 수프와 죽 등을 나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경첩이 있는 문을 뜯어낸 것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당시 축제나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음악을 위해 중앙의 두 남자는 피프자크를 연주하고 있고 앞에 앉아있는 어린이는 손가락으로 접시를 핥고 있어. 그림 속 등장인물은 약 40여 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농민들로 소박하지만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식탁 아래로 빼꼼히 보이는 개의 모습도 보여. 브리겔은 전체 구도를 대각선 구도로 구성하여 공간감과 현장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는 초록색 천 앞에 앉아있는 여성으로 머리 위에 금색 장식을 하고 있고 다른 인물들에 비해 수동적이며 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어. 그런데 신랑은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수프를 먹고 있는 남자라는 얘기도 있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남자, 앞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는 남자, 접시를 건네고 있는 남자. 사실 지금까지도 신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 당시 유럽 회화에서는 특히 결혼식 장면 등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화면 중심에 두고 돋보이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브리겔은 이를 완전히 탈피하여 집단 속의 결혼식을 녹여버리는 방식을 택했다고도 해. 그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랑이나 신부라는 인물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즉 화가의 초점은 축제 전체에 맞춰져 있는 거지. 따라서 이 그림은 단순한 결혼식 그림이 아니고 16세기 네덜란드 농민 계층의 삶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회사적 기록이기도 해. 하지만 이 그림을 그들의 삶을 닮은 그림이라고만 하면 오산이야. 왜냐하면 피터 브리겔은 이 그림을 통해 도덕적 풍자나 우의적 경고를 표현했다고 해석되기도 하거든. 왜냐하면 욕심스럽게 먹고 있는 아이, 왁자지껄한 식탁의 분위기 등이 암시하는 것은 폭식, 폭음 등 이른바 7대 죄에 대한 우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참고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7대 죄악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음욕이라고 해.
천사들의 전쟁과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 그림은 반란군 천사의 몰락이라는 작품이야. 사실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한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기도 했어.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피땀 눈물이라는 곡의 시작부에서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 아무튼 이 그림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해석되는데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반란군 천사들 간의 전투를 그린 거야. 루시퍼는 원래 완전한 천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우려는 신의 계획에 반역하며 교만에 빠지고 그는 천사의 3분의 1을 꼬드겨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 그 결과 하늘 전쟁이 일어났고 대천사 미카엘은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을 천국에서 쫓아내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위쪽은 밝고 푸른색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하단에 어둡고 기괴한 괴물들이 있는 지옥의 모습을 표현했어. 이곳은 상단부와 달리 빈틈없이 괴물들로 가득 채워졌지. 그리고 중앙에 있는 푸른 망토를 두른 천사가 대천사 미카엘이야. 푸른 망토 또한 하늘과 권위 신성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상단에 둥근 태양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인데 이는 많은 천사들이 빛과 함께 어둠 속으로 내려오며 전투에 합류하는 모습이지. 즉 신의 편에 서서 빛의 군대가 어둠 속으로 돌격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이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혼란과 기괴함을 더욱 강조했지. 미카엘의 양쪽으로는 흰색 옷을 입은 천사를 배치하여 어둠과의 대비를 더욱 강조했고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 음악가들이 있는데 트럼펫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승리를 예고하는 암시인 거야. 피터 브리겔은 히에로니무스 보슈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그의 그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보슈의 환상적 상상력을 자신만의 구도와 현실감으로 발전시킨 독자적 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 5,600년 전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은 무엇 하고 놀았을까?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오징어 게임 2에 나왔던 우리들의 놀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공기놀이,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비석치기, 가마 태우기, 기차놀이, 말 타고 줄다리기, 숨바꼭질, 매달려 놀기 등등 8, 90여 가지 놀이를 묘사하고 있어. 이 그림은 도시거리와 마을 광장 전체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퍼져 있는 구성인데 르네상스 후기 북유럽 회화에서 보기 드문 주제인 아이들을 중심에 둔 독특하고 상징적인 작품이야. 또한 이들의 옷차림은 모두 비슷한 것으로 보아 신분, 계층 차이 없는 공동체를 묘사했다고도 할 수 있어. 이 그림의 분위기는 귀엽고 즐거운 모습이지만 브리겔은 이 그림을 통해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도 해. 아이들은 광장 중심에 있는 커다란 건물, 아마도 시청이나 다른 공공건물 건물을 점령한 듯 보이는데 이는 도시 행정을 맡은 어른들조차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일 수 있다고 하고 그림 속 아이들은 진지하고 몰입된 태도로 놀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어른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열중하는 모습과 흡사하고 아이들의 놀이도 어른들의 활동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어. 화면 전체는 파노라마 형식으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장면과 인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해서 관람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시선을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피터 브리겔 그림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으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상징적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 그림들은 피터 브리겔의 유명한 연작으로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시대의 농경 중심적 삶과 자연의 변화를 예술적으로 집대성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 12월과 1월은 눈 속의 사냥꾼으로 사냥꾼들과 개들, 얼음 위에서 놀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2월에서 3월 우울한 날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전 초봄으로 자연도 인간도 애매하고 불안정한 과도기의 분위기를 표현했어. 어둡고 바람 부는 날 가지치기와 배출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6월에서 7월은 여름 과일의 수확 장면을 묘사했어. 여성들과 몇몇은 붉은 과일로 보이는 것이 담긴 바구니를 이고 있는 모습이고 뒤쪽에는 건초 더미를 수레에 싣고 쌓는 모습이야. 여름 특유의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로 그려졌지. 8월에서 9월은 수확으로 넓게 펼쳐진 금빛 들판이 보이고 농부들은 낫으로 건초를 베고 한편에서는 그늘 아래에서 음식을 먹으며 쉬는 사람들도 보여. 10월에서 11월은 무리의 귀환으로 늦가을을 상징하는 작품이야. 소떼들은 목동들의 인도를 받으며 산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사람과 짐승 모두 겨울을 대비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지. 나뭇잎은 대부분 떨어졌고 하늘은 흐리고 회색빛으로 표현했어. 전반적으로 쓸쓸하고 고요하며 겨울을 앞둔 긴장감이 느껴져. 그리고 빠진 달이 있는데 그것은 4월에서 5월이야. 이때의 그림은 분실되어 확실하지 않다고 해.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 그림은 그의 그림 중 가장 강렬하면서도 충격적인 이미지로 죽음을 주제로 한 가장 상징적인 회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피터 브리겔의 특징인 파노라마 형식의 수많은 장면과 동시에 많은 이야기가 펼쳐져 있지. 멀리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뒤쪽에는 해골 군대가 상륙하여 사람을 향해 진격하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가거나 반격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헛속으로 보여. 연못의 물고기 또한 썩어가고 있지. 왼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종을 울리고 있고 해골의 두개골이 가득 찬 마차가 보이는데 해골 군인은 허디거디를 연주하며 그의 수레로 사람을 짓밟고 있어.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는데 이것은 아트로포스의 가위라고 해. 참고로 아트로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운명의 여신 세자매 중 막내인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운명의 실을 잘라 생명을 마감하는 역할을 하지. 이를 통해 인간의 수명이 다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왕의 옆에는 해골이 그의 금과 은을 훔치고 있어. 또 다른 해골은 모래시계를 들고 그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지. 그 옆에 추기경의 모습인데 그는 비겁하게도 해골에게 자신의 붉은 모자를 씌워주곤 해골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이야. 브리겔은 이 그림에서 죽음은 사회적 신분, 권력, 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야. 오른쪽 아래로는 만찬이 중단되었고 만찬의 메뉴에는 두개골로 만든 음식도 보여. 사람들은 해골과 싸우기 위해 칼을 뽑아 들기도 했지. 그리고 그 옆으로 젊은 남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남성은 류트를 연주하고 여성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야. 주변에서 벌어지는 죽음을 모른 채 쾌락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장면이지. 이는 예술, 음악, 사랑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강조하고자 한 거야. 그림 전체는 해골과 불길, 파괴된 자연, 고통받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고 마치 죽음이 인간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듯한 종말의 날을 그린 거야. 당시 16세기 유럽은 흑사병, 전쟁, 종교개혁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 그림은 그 시대의 집단적 불안과 종말론자 세계관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고 브리겔 특유의 도덕적 시선과 냉소적 풍자가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지. 이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이 몇 개 있어. 이 그림들은 피터 브리겔의 두 아들이 그의 그림을 모작해서 그린 거야. 그의 두 아들 또한 화가였거든. 둘 모두 꽤 유명한 화가이고 첫째 피터 브리겔 더 영거는 아버지의 작품을 모사하거나 복제하는 데 집중했고 아버지 스타일과 아주 비슷해. 하지만 둘째 얀 브리겔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추구했고 특히 꽃 정물화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꽃 브리겔로 불렸어. 또한 얀 브리겔은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와도 협업했다고 해. 사실 피터 브리겔 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아. 피터 브리겔의 출생 연도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1525년에서 1530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태어난 곳은 현재의 네덜란드 브레다 근처라고 여겨져. 안트베르펜의 화가이자 인쇄업자 피터 쿡판 알스트 밑에서 도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이후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 로마, 나폴리, 시칠리아 등을 방문하며 고전 예술과 르네상스 양식을 접하게 돼. 결혼은 스승 피터 쿡판 알스트의 딸과 결혼했고 화가인 두 아들과 이 외에도 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 결혼 후 브뤼셀로 이주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1569년 40대 초반의 나이로 사망했어. 그는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술사에 남긴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 특히 그는 중세적 상징주의에서 벗어나 인간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화가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피터 브리겔은 16세기 네덜란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농민의 삶과 풍속을 사실적이고도 풍자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유명해.